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유정복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교통물류 혁신과 공공성 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의 그 박사님들께서 모두 연구한 부분을 제가 취합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 정부의 2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특히 공공성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교통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교통물류 산업 혁신과 공공성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의 공공성이란 무엇이냐?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 학설이 있습니다만 사회 계약론이 가장 일반적인 안임이 되겠습니다. 토마스 홉스나 존 록, 장 락 루소의 아니죠. 그래서 국민들과 국가는 계약관계에 있고 국민들은 그들의 권리의 일부를 국가에 이양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가는 기본적인 기본권을 국가 또는 최소 서비스를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동권 확보는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철도,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공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재라고 하면 비경합성이나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로, 철도, 대중교통이 과연 그런 것인가? 이런 거를 놓고 볼 때는 우리는 순수 공공재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준공공재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 되겠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트렌드는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많은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이르러서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게 됐죠. 그래서 마이클 샌들의 저스티스 논란과 함께 우리가 공공성에 대해서는 이때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우리가 교통 부분에 있어서 2013년부터 민영화나 수소발 KTX를 시작으로 해서 그 공공성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죠. 교통 부분, 특히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2015년부터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민자도로, 민자고속도로, 그 다음에 민자고속도의 통행료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공공이라고 하는 것과 공공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공의 그 순수한 의미는 이제 워딩으로 보면은 공평하고 치우치지 않으며 드러내놓고 여럿이 널리 한 가지로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럼 공공성은 어떤 거냐? 여러 가지 또 이 부분도 학설이 있습니다만 이걸 종합적으로 모아보면 사적인 것과 구분되는 공동체의 공동과 공개된 성질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교통 개념에서 좀 풀어 쓴다면은 공공성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익성이 돼야 되겠죠. 모든 국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익이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균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오픈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뜻이 거버넌스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오늘 공무원들이나 또 저희 같은 사람의 독창적인 또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정책을 핀다면 공공성이 결여된 거죠. 최근에 저희 철도 부분에서 연구에 있어서도 철도 공공성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공익성, 공개성, 국민성, 공정성으로 크게 네 가지를 확보해야 될 그 핵심 요소로 꼽았습니다. 그럼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던 바와 같이 세종시 광역 알뜰 교통카드 시범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시범 사업을 확대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광위가 설립이 됐죠.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대광위가 설립이 돼서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GTX 노선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선은 환경영향 평가, 또 일부 노선은 예타를 추진 중이고, 또 일부는 지난번에는 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가 됐지만 다시 또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 급행버스나 직행 좌석버스, 이 부분도 대규모로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 연휴 기간에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유료도로법을 개정해서 저희 한국교통연구원 내에 관련 센터가 생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물 차주의 그 수공 과제인 초기에는 표준 운임제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안전 운임제로 바뀌어서 이 부분도 아직은 시범적인 단계지만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용된 농촌형 교통 모델, 이 부분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지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상당 부분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물류 산업 혁신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자율협력 주행 시스템, CITS 시스템, 이 부분도 지금 실증 사업을 거쳐서 시범 실증을 거쳐서 현재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상당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론도 이전에는 기술만 발전했지만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약간 모호한 부분을 상당 부분 제도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있어서도 농촌 지역의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 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3대 전략, 9대 핵심 과제로 현재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종합계획 발전 계획을 저희가 발표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 기간만 계획도 함께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촌형 교통 모델, 이 부분이 적용된 전후 비교를 해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가 도입 전에 41.6점에서 도입 후에 91.5점으로 평가되는 등 상당 부분 지표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현 정부에서 이 2년 동안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물류 혁신 부분에서 있어서도 어떤 이제 발전이 있었나를 살펴본다면 현재 그 자동차의 예를 들면 자동차가 지금 도입된 지가 120년이 됐습니다. 한때는 이동수단에 불과했던 자동차가 현재로서는 자동차가 아닌 주거 공간 또는 사무 공간, yani 휴식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리는 이동수단뿐만이 아니라 이 이동수단에서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수단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는 이제 오토 서비스라든가 온디맨드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가 활발하게 지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 부분의 그 잠재력은 실로 무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카풀이라든가 화물 딜리버리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카쇼링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등 현실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TDM 개발도 적용이 돼서 우리가 환경 부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현재 교통물류 혁신 부분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온디맨드 트랜스포테이션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보면 이 부분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역시 이러한 잠재력은 굉장히 무궁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지금 현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잠재력도 풍부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좀 답답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는 향후 우리가 3년 남은 현 정부의 3년 동안 추진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이 부분 위원회 이 부분은 현재 잘 정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처음에 최초로 계획했던 이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더욱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권한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GTX 사업도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던 그런 시계열 계획보다는 상당히 못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광역버스도 우리가 계획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만 이걸 현실화되지는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버스의 확충을 그리 반기하지는 않습니다. 광역 알뜰카드도 현재 시범사업은 성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걸 본사업에 올려놨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런 성공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철도시설 노후화 같은 문제는 현재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30년 이상 경과된 교량 터널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은 철도뿐만이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새 시설을 잘 이용했다면 이제부터 걱정해야 될 것은 노후화 시설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통행료 인하도 현재로서는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민자도로의 그 통행료 인하가 현 세대의 부담을 후세대에 전가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을 일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명절 무료화도 도로 이용자의 부담을 전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평가가 또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현재는 극히 일부 샘플을 지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물 혁신 분야는 여러분들 요새 언론상에 나온 것을 알고 있듯이 기술 발전은 굉장히 빠른데 이를 적용하려다 보니 현 산업계, 택시하고 버스 업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에 막혀서 이러한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현재 장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드론 산업이 이미 중국 산업 분야에 잠식이 돼 있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국내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자율주행차도 우리가 이제 당장 5세대 또는 4세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적인 부분의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끌고 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교통 측면의 지역 불균형은 아직까지 많은 요소가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분석 자료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도로의 경우에 동서축에 비해서 남북축에 비해서 동서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 자료를 통해서 아직 지역 불균형은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권 중심으로 교통 SOC 투자가 되다 보니 부익부 빈익분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통투자 정책에, 특히 예타 정책의 기본적인 로직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시행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가 리뷰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고령화라든가 지방의 교통약자 비율, 지역 간 불균형을 여러 가지 숫자 또는 분석 결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철도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지금 최근 강원권이 KTX가 오픈됨에 따라서 해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석 결과에서도 보듯이 각 지역에서 KTX역까지의 접근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철도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도로나 다른 기타 대중교통으로 이 빈 지역을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죠. 고속버스, 시외버스 부분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민간 부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은 장사가 돼야 버스 노선을 투입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분 현상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문제는 뭐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투자를 해도 어떤 분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느끼는 교통 불편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은 이미 심각한 상태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보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많은 부분 저희가 더욱더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통 SOC 투자 실적을 숫자로 비교해 봤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예비 타당성 제도가 생긴 이후에 전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수도권의 사업 시행 비율은 10건을 신청하면 7건을 통과시킵니다. 거꾸로 지방의 경우에는 10건을 신청하면 그 중에서 6건이 통과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형평성이 어긋나죠. 이 분야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지역 불균형 계수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어떤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만 숫자로 보여주는 이런 통계는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는 공정성 지수는 어떨까? 과연 도시 사람이라고 도시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공정성 지수는 7대 3으로 나왔습니다. 즉 말해서 도시 지역이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권과 중소도시를 비교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농어촌 지역에 비해서는 낮습니다만 그거보다 6대 4 정도로 밸런스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지역 불균형이 공정하지 않다 측면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에 그렇게 투자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도권 내에서는 과연 밸런스가 맞을까? 이렇게 볼 수가 궁금하죠.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도로 같은 경우 그렇지 않다. 지역 측면에서 굉장히 공정하지 않다. 투자가 약 8.7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철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6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4.3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교통 SOC의 투자 정책에 따라서 즉 예타 정책에 따라서 기인한 것이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축별로 살펴보면 도로 용량이나 철도 용량, 버스 용량으로 봤을 때 최소 3.5배에서 44.6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즉 외곽에서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는 그런 접근 시설의 용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성으로 봤을 때도 1.3배에서 2.2배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되돌아보고 교통 투자 정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현 정부에서 남은 3년 동안 어떤 것을 더 보완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강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거고요. 광역알뜰 카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모델보다 대중교통 이용자한테 혜택을 더 준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인 정책을 더 감안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도 민자도로 센터의 전문성 또는 관리감독 기능을 지금보다는 강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자 사업 모델을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시간대별, 요일별, 차종별 통행료를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반대로 돼 있죠. 첨도시 오히려 더 저렴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호평을 받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해야 될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가 어떻게 더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을지 한번 평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철도 교통SOC 안전성 향상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도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지금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현실에 벽에 막혀 있는 공유교통, 교통 서비스도 이제 그쪽 산업계와 보다 더 긴밀한 협업을 할 필요가 됐다. 이에 관련된 결합 모델 또는 상생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이건 당연히 저희 한국교통연구원 같은 곳에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 부분도 어느 정도 현실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율자동차와 현재 자동차가 섞여 있는 그런 과도기적 상황에 걸맞는 정책을 발굴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국내 드론 산업도 현재 외국 시장에 잠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는지도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혁신 도시 또는 행복 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개발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제시만 됐지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통망 계획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권역 거점의 조성 및 접근성 강화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요금 정책에 반해서 거꾸로 역으로 시간대별 탄력 요금을 적용할 때가 됐다. 이 경우에 저희가 이 편익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390억의 편익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직접 비용을 이 부분에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무료 구간이 상당 부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분은 좋다고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은 돈을 내고 이용하는 거고 어떤 지역 주민들은 공짜로 이용하는 공공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인 만큼 돈을 골고루 공평하게 다 내는 걸로 조정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전체 고속도로 요금을 낮추는 데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고속도로 무료 구간을 해소할 경우에 1년에 많게는 3,700억의 편익이 발생합니다. 추가 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요금 인하로 전환할 경우에 상당 부분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의 공공성 강화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버스가 우리나라가 과연 공공재인가 아닌가 아니면 사유재인가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버스는 그렇죠. 이거는 거의 공공재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분도 계십니다. 최근에 버스 대란 위기가 이제 다시 왔고 이 해법으로 준공영제가 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가 과연 해법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2004년 800억 원의 준공영제 예산이 현재는 3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07년에 313억 원이던 예산이 2016년에 1270억 원입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과연 국민들이 또는 그 해당 시민들이 이 비용 부담을 감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준공영제가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법을 제시할 거냐. 물론 준공영제도 그 중에 해법이 하나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물류 혁신 분야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공공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업계에 반발이 부딪히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도로의 이용자 또는 이용하는 그 계층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크게는 사람과 차량으로 나눠지죠. 지금은 최근까지는 차량 중심의 도로 계획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운영을 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차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로 이용을 해야 된다 또는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로 계획이나 도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고쳐지고 있고 그런 그 사람 중심의 교통 그 내에서도 세분화가 되죠. 그 안에는 노약자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도 있습니다. 근데 교통약자나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이 분야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대우했느냐 이걸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부 도로 계획을 할 때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도로들이 아주 허다합니다. 즉 현재까지는 이러한 것들에서 전혀 고려하는 바가 적었다고 볼 수 있고 여기 개인교통수단이 다양한 개인교통수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개인교통수단이 과연 어디로 다녀야 될까도 아직까지 저희가 정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감안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것은 그런 링크 앤 플레이스 계획이라고 주변 토지용과 어울리는, 즉 주변의 사람 통행 실태에 어울리는 도로 계획이 돼야 된다 하는 걸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 중립에서 사람 중심, 통행축을 고려한 도로 설계가, 통행 실태를 고려한 도로 설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재정 문제인데, 현재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 관리라든가 유지 관리라든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와 지방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그 안전 사고도 지방부에서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도로의 유지 관리 현황도 지방부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하지만 지방부의 재정은 상당히 열악하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도 현재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농촌 지역이나 여러 가지 지역 낙후 지역에 대해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토 서비스를 반드시 도시부에 지원하라는 방안은 없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의 시범 서비스를 농어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교통 안전 부분도 지금 농어촌 지역 또는 지방부의 취약한 안전을 커버할 수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원, 이런 것들도 좀 더 확대를 해보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나 KTX가 굉장히 발달하고 확충해 가는 건 좋은데,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 지역의 교통량이 줄고 있습니다. 국도 지역의 교통량이 줄면서 그 국도 지역 주변의 지역 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의 교통량이 줄고, 이에 따른 국도변의 그 가계 폐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원도의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지역경제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국도 휴게소의 지역경제 거점 하방화는 훌륭한 이에 대한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유사 사례로 일본의 미츠노에키가 있죠. 미츠노에키가 민영시설이지만 국토교통부 내에서 관리를 합니다. 허가도 거기서 내주고 여기에 따른 홍보, 유지관리를 국토교통성이 도와주는 거죠. 농어촌 지역의 도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농어촌 기계가 도로 위를 같이 다니고 있고 보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는 조명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발생을 하면 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농어촌 도로의 정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의 여건의 악화로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앙에서 좀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 부분이라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제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발생시키느니 차라리 예타 제도를 이쯤에서는 좀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사례의 경우에 평가 대상 사업을 3가지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예타 제도, 다른 트랙의 예타 제도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3가지의 트랙을 가지고 그때 다른 트랙을 적용을 하죠. 아니면은 그 편익 항목이나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추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투자 평가에 대해서는 교통 공공성 지표라는 것을 한번 활용해 보자. 그래서 교통 공공성 지표도 전체 지표 중에 원오브댐으로 한번 활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